모두들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31일의 폭락장을 보며 하락론자들은 이제 강세장은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 월요일 아침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면을 보십시오. 은 가격이 75달러 60센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 하루의 거래 세션 만에 무려 4달러가 폭등했습니다. 지난주 연말의 폭락분을 단숨에 지워버린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저항선마저 종이장처럼 뚫어버렸습니다. 금융 역사가들이 흔히 말하는 멜트업, 멜트업, 즉 자산 가격이 녹아내리듯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대체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수요 때문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쟁 프리미엄의 귀환입니다. 차트는 후행할 뿐입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지정학적 격변과 거대한 자금의 이동입니다. 지난 주말 시장이 문을 닫고 모두가 휴식을 취하던 그 시각 뉴스 와이어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 지정학적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전략적 작전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타전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헤드라인은 정권 교체였지만 알고리즘과 스마트 머니가 읽어낸 진짜 행간은 바로 자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석유를 가질 수 있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말이다. 시장은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번 군사작전을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원 확보전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지구상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였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자원을 지키지 않으면 뺏길 것이다. 이 공포가 거대한 안전자산 매수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공포는 즉각적으로 자본의 대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두 가지 자산, 바로 금과 은으로 쓰나미처럼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폭등의 배후에 있는 완벽한 폭풍, 즉 전쟁 차익거래, 그리고 지급불능이라는 세 가지 멈출 수 없는 힘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왜 상하이의 진공 상태가 뉴욕의 가격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는지, 지난주 장부를 정리하려던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지정학적 불도저에 깔려버렸는지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차트는 초록색 양봉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유는 적색 경보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캔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움직임의 폭력성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부터 복기해봐야 합니다. 시작은 뉴욕 증시 개장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밤 글로벡스 전자 거래 시장이 열리자마자 징후는 포착되었습니다. 은 가격은 틱 단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갭상승을 했습니다. 거래 시작 1분 만에 71달러에서 73달러로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스마트머니는 개장 종소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정학적 징조를 미리 읽었습니다. 토요일 베네수엘라발 뉴스를 보자마자 그들은 월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튀어 오를 것이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것이며 전쟁 시기에 은이 가난한 자의 금으로서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폭등할 것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과 매수 주문을 미리 깔아두었습니다. 수천 건의 계약이 1000분의 1초 만에 시스템을 강타했고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은 유동성을 찾아 위로 텔레포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갭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곰 하락론자들을 덫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가격 조정을 예상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들고 주말을 맞이한 투자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일요일 밤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계좌가 마진콜 기준선을 넘어 20%나 잠겨버린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그들의 강제 청산, 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패닉 바잉이 전쟁 뉴스로 불붙은 시장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남미의 분쟁이 은 가격에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베네수엘라는 글로벌 사우스, 즉 자원 부국들의 대리전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페루, 칠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전 세계 은과 구리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한 나라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면 다른 자원 부국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합니다. 미국이 석유를 가지러 왔다면 다음은 은을 가지러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국가들은 무엇을 할까요?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수출을 제한하고 달러가 아닌 금으로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공급망이 끊어지거나 군사화될 수 있는 미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가 전 세계 은의 25%를 생산합니다. 만약 멕시코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광산의 문을 닫는다면 전 세계 은 공급의 4분의 1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합니다. 지금 $75라는 가격은 그 공급 충격 리스크를 반영하려는 시장의 발버둥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내일 당장 금속을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오늘의 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 시나리오에서 은은 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금은 현재 4,426달러로 약 2% 상승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면 금이 오르는 것은 금융의 가장 오래된 공식입니다. 하지만 은을 보십시오. 3.5% 상승하며 금 상승률의 거의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은 화폐이자 동시에 전략 물자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위성 전투기 드론, 이 모든 현대 무기 체계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은 은에 대한 화폐적 수요뿐만 아니라 산업적, 군사적 수요까지 폭발시킵니다. 금은 화폐적 부스트만 받지만 은은 더블 부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면 은은 좋은 자산이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은은 전설적인 자산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이며 가격은 그 이중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의 반대편에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거대 구매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입니다. 남미에서 작전이 시작되면 펜타곤의 물자 소비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들은 드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은이 필요하면 가격을 따지지 않고 시장가로 긁어갑니다. 트레이더들은 지금 펜타곤보다 앞서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에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100에 살 것을 알기에 오늘 $75에 사는 것입니다. 전쟁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면 그 폭발을 일으키는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중국은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서방의 금고를 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고했던 가격 괴리, 즉 뉴욕과 상하이의 차익거래 기회는 닫히기는커녕 더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은 가격을 $75, 60센트까지 밀어 올린 두 번째, 거대한 힘, 상하이 진공, 샹하이 바큐움 효과입니다. 서방은 전쟁이라는 소음에 산만해져 있지만 동방은 축적이라는 실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익거래 보트들은 이 가격 차이를 먹어치우며 뉴욕의 가격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랠리의 시작이었다면 상하이의 진공 상태는 이 랠리를 지속시키는 연료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상하이 금거래소 SGE의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오늘 오전 상하이의 실물은 가격은 $80 8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뉴욕 코맥스 가격은 $75 60센트입니다. 무려 $5 27센트의 차이가 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스프레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차익 거래자들은 뉴욕에서 75에 사서 상하이로 보내 80에 팔아 무위험 수익을 챙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뉴욕 가격은 오르고 상하이 가격은 내려서 중간에서 만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이 오르고 있지만 상하이는 더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물량을 쏟아부어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블랙홀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하이를 거대한 자석으로 만듭니다. 글로벌은 가격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뉴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뉴욕이 $75에 머물러 있고 중국이 $80라면 미국의 모든 은은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코맥스 창고는 몇 주 안에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 유출을 막기 위해, 즉 재고 방어를 위해 코맥스는 입찰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3.5% 급등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자신의 재고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가격을 올리는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은은 물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그 고지대는 아시아입니다. 40년 동안 서방이 은을 보유했지만 이제 제조 기반을 가진 동방이 은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막대한 무역 흑자로 우리의 전략 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종이 시장이 가격을 억누르고 있었던 덕분에 그들은 그동안 박앤세일 가격으로 실물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 $5의 갭이 존재하는 한 아시아로의 실물 유출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뉴욕 가격이 $80가 되는 것뿐입니다. 중국은 왜 $80나 지불할까요? 거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중국이 만듭니다. 이제 1월입니다. 2026년 새로운 생산 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수성과 저장성의 공장들은 봄철 설치 시즌을 대비해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은 페이스트는 필수제입니다. 공장장 입장에서는 은 가격이 $70든 $80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들을 집에 보내야 합니다. 실패 비용이 은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적 매수세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들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물량을 확보합니다. 뉴욕의 투기꾼들은 차트 위의 선을 보고 베팅하지만 중국의 사업가들은 생존을 걸고 베팅합니다. 생존 자본은 언제나 투기 자본을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TV나 MTS에서 보는 $75, 60센트라는 가격은 고장난 온도계에 불과합니다. 방 안은 펄펄 끓고 있는데 온도계는 미지근하다고 표시하는 꼴입니다. 진짜 가격은 상하이의 $80입니다. 뉴욕 가격은 결국 현실을 따라 갭상승하며 찢어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동력, 바로 은행들의 덫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2월 31일 은행들은 장부 정리를 위해 은 가격을 $70 50센트까지 인위적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격을 폭락시키고 스냅샷을 찍어 리스크 점수를 낮춘 뒤 1월에 천천히 싼 값에 되사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쟁과 상하이의 $80 입찰을 계산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시장이 열리자 가격은 $75 60센트가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바닥에서 팔고 이제 천정에서 되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백만 온스에 달하는 포지션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머니가 얼마나 멍청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강제 커버링, forced covering 상황에 몰렸습니다. 리스크 모델상 손실이 한도를 넘어서면 그들은 원하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75가 왜 중요할까요? 그곳은 12월 내내 시장을 억누르던 저항선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그곳에 거대한 매도 벽을 세워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주요 저항선이 뚫리면 그 바로 위에 걸려있던 공매도 세력의 손절매, stop loss, 물량이 터집니다. 숏 포지션의 손절은 곧 시장가 매수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쳐놓은 방어막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숏 커버링이 롱 포지션의 연료가 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숏 스퀴즈의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A은행, B은행, X은행이 모두 은 공매도에 물려 있다고 칩시다. 가격은 오르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누군가는 먼저 사서 탈출해야 합니다. 먼저 패닉에 빠져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자가 그나마 가장 싼 값에 탈출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는 파산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카니발라이제이션, 제 살 깎아먹기의 초기 단계를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배신하고 매수 버튼을 눌렀고 그 결과 가격은 3% 더 튀어 올랐습니다. 카르텔의 공조가 깨지면 가격은 자연적인 레벨, 즉 훨씬 더 높은 곳으로 회귀합니다. 여기에 옵션 시장에 감마 스퀴즈까지 더해집니다. $75 이상의 콜옵션을 매도했던 은행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해지를 위해 선물 시장에서 은을 매수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면 가격이 더 오르는 수학적 피드백 루프에 갇힌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에게 비상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물 덤핑입니다. 종이 가격이 너무 오르면 런던 금고에 있는 실물 은을 시장에 쏟아부어 가격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상하이 진공 청소기가 이미 런던 금고를 비워버렸습니다. 미국 조폐국도 은이 없다고 합니다. 광산들도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실물이 없으니 가격을 누를 탄약이 없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시장가로 매수하여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뿐입니다. 2011년의 스퀴즈와 지금이 다른 점은 바로 실물 부족입니다.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숏 스퀴즈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폭력적인 이벤트입니다. 무한한 돈이 제로 0인 물건을 쫓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본 것은 기술적인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진짜 고래들은 아직 입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의 $500억, 소위 1월 효과 자본은 덩치가 커서 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이제 막 핸들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래량은 에피타이저일 뿐 메인 요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월 5일은 기관들의 자산 배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조 달러를 굴리는 거인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주식 60채권 40이라는 낡은 모델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자재나 금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그 모델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수익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월 투자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실물 자산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칼퍼스을 예로 들어봅시다. 5도 500억 달러를 굴리는 이 거인이 최근 기후 솔루션이라는 테마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전력망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소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입니다. 그들이 기후 테마에 수십억 달러를 배정하는 순간 그것은 간접적으로 막대한 양의 실물 은을 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연기금 시스템이 자산의 단 0.1%만 이쪽으로 옮겨도 500억 달러의 신규 매수세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 은의 연간 생산량 가치가 약 25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계산이 보이십니까? 연기금이 1년 생산량의 2배를 한 번에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컵은 작은데 물통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물은 넘칠 수밖에 없고 그 넘치는 물이 바로 가격 폭등입니다. 게다가 연기금의 돈은 은행 돈과 다릅니다. 은행 돈은 오늘 들어왔다, 내일 나가는 뜨거운 돈이지만 연기금 돈은 끈적한 돈, 스티키 마니입니다. 그들은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합니다. 한 번 사면 금고에 넣고 잠가버립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즉 플로트 플로우트를 영구적으로 제거해버립니다. 연기금이 활동하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은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없는 유동성 고갈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는 ETF 상장 지수펀드인 SLV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은행은 규정상 실물 은을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런던 금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은을 구하기 위해 재련소에 뇌물을 주거나 중앙은행에서 빌려와야 할 판입니다. ETF가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되어 남은 부스러기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펀드 매니저들의 심리가 더해집니다. 옆 동네 펀드는 은을 사서 수익률이 치솟는데 내 펀드는 채권 들고 있다가 마이너스라면 펀드 매니저는 해고되지 않기 위해 추격 매수를 해야 합니다. 포모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의 포모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모멘텀 펀드와 퀀트 펀드들이 따라 붙습니다. 펀더멘털과 기술적 흐름이 합쳐지는 지점,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남아있는 한 채권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실질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일한 자산 산업적 가치와 화폐적 가치를 동시에 가진 은으로 거대한 자금이 전략적 피벗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레이딩이 아니라 타이타닉호가 방향을 트는 것과 같은 거대한 전환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완벽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이드를 드립니다. 75달러 60센트 브레이크 아웃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수직으로 오르는 시장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변동성은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를 죽입니다.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10달러 오르고 5달러 폭락했다가 다시 12달러 오를 것입니다. 이 흔들기 워시아웃 과정에서 마진을 쓴 사람들은 다 털려 나갑니다. 은행들은 여러분의 스탑로스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70달러 폭락 때 보셨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은 그때 다 청산당하고 오늘 이 상승장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레버리지를 줄이십시오. 종이 이익을 실물이나 100% 자기 자본으로 산 광산 주식으로 옮기십시오. 10%가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포지션을 만들어야 100달러까지 가는 황소등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상한가 리밋 업을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소가 과열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화면이 멈춰 있다고 해서 패닉에 빠져 암시장에 팔지 마십시오. 상한가 정지는 매도자가 없다는 최고의 강세 신호입니다. 거래가 재개되면 가격은 더 높게 갭상승할 것입니다. 화산 폭발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듯이 거래 정지로 이 폭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손을 깔고 앉아 시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다음 기술적 목표가는 $85입니다. $75에서 $85 사이는 저항이 거의 없는 진공지대입니다. 수요일쯤이면 $80, 금요일이면 $85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5에서는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초기 진입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85 돌파를 보고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눌림목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 팔 것인가? 절대 달러를 얻기 위해 팔지 마십시오. 은이 $100가 된다는 건 달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쓰레기가 되어가는 달러를 왜 더 가지려 하십니까? 우리는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기 위해 팝니다. 금과 은의 비율, 골드 실버 라시오를 보십시오. 지금은 약 58대 1입니다. 아직 쌉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30대 1입니다. 그때 은의 20%를 금으로 바꿔 구매력을 고정하십시오. 변동성이 큰 자산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15대 1입니다. 역사적으로 비율의 바닥은 15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은을 금으로 바꾸고 은퇴하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지금 종이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광기가 시장을 지배할 때, 친구들이 더 사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을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오게 할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전쟁, 상하이의 진공은행의 덫 연기금의 쓰나미.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은 가격은 이제야 전략적 에너지 금속이자 화폐 보유고로서의 진짜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75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펀더멘털을 이해했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입니다. 차분하게 빚 없이 실물을 쥐고 버티십시오. 절대 눈을 깜빡이지 마십시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